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비선형 회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두 번째로 피스와이스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세 번째로 스플라인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리그레션, 그러니까 회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귀는 y는 wx 더하기 b를 구하는 것으로 w는 가중치의 웨이트라고 하고 b는 편향이라고 하죠, 바이어스. 자, 여기서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앞에서도 했듯이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x 더하기 에러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이거랑 똑같죠? 이게 w고 이게 x, t, w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형의 정의가 뭔지 근데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희가 지금 할 게 선형회귀잖아요. 비선형 회귀라. 그 선형이 뭔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선형의 엄밀한 정의는 fx1 더하기 fx2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을 때 선형적이라고 하고요. AND로 연결됩니다. 2번 조건 a를 밖으로 꺼낼 수 있을 때 이때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걸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비선형에는 이제 로그나 지수함수, 삼각함수 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복습을 해보자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이제 항이 한 개가 아닌 거예요. 독립적인 항이 x1도 있고 x2도 있고 xn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바이어스 있는 건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wx 더하기 b의 구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뭘 할까요? 이 회계에서는 웨이트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웨이트냐?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웨이트를 찾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처음엔 정규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표준편차를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고요. 옵티마이제이션, 학습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었죠. 자, 근데 이제는 비선형, 선형은 끝났어요. 이 적폐, 정말 복잡하고 더럽고 그런 애들을 알아보러 갑시다. 먼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다항회귀예요. 예측 대상 데이터가 비선형점일 때, 각 피처의 제곱, 세제곱의 피처를 추가해서 비선형 데이터를 선형회귀 모델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세제곱의 피처를 추가한다는 걸 선형대 수학에서는 펑션 베이시스라고 해요. 그 이제 이거는 뭐 더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는데 선형대 수학에서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왜 핵심 내용이냐면 모든 함수를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 벡터로 표현한 도구거든요.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비선형 데이터를 선형회귀 모델로 학습시키는 게 대체 어떤 소리냐? 비선형은 어떻게 선형으로 취급하죠? 라는 거 보면은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비선형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명확히 비선형이죠. yx 더하기 1 더하기 yx 더하기 2가 이게 아니잖아요. 비선형이에요. 근데 이거 행렬을 표현하면은 얘는 이제 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사이에 비선형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죠. 그 선형 매트릭스의 베이시스 펑션을 베이직 폴리노미얼로 설정하면은 이거는 선형적인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 선형 모델에서 ABC들을 학습시키는 것이 다항회귀이죠. 이거를 찾는 거.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도 돼요. 뭐 AT, A-1, A, Y를 써도 되고 뭐 XXY, XXX를 써도 되고 이거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거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쓰기 위해선 만 곱하기 만까지는 이걸 쓰는 게 좋아요. 그 후로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쓰는 게 좋고요. 이 정도는 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회귀 결론이 뭐냐? 다항회귀는 선형으로 바꿀 수 있죠. 선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다항회귀는 다중회귀의 특이 케이스다. 왜냐면은 다항회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y는 w0 더하기 w1x 더하기 w2x 제곱 해서 wnx n제곱까지 돼서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다중회귀도 이렇게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차이가 뭐냐? 이게 제곱이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베이시스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폴리노미알을 쓰는 거는 선형회귀랑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이 생길까요?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그레디언트 디선트 모델로 학습할 때는 이제 MSE가 낮아지는 쪽으로 학습시키는 거고요. 노멀 이퀘이션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정규 방정식이죠. 이걸 이용해서 한 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x로 잡고 xt, x-1, xy를 하면은 이게 세타가 됩니다. 자, 얘를 언제 써먹을까요?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를 봐요. 분포를 봤을 때 얘가 딱 봐도 선형이 아니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비선형적인 뭔가를 대입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실제로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구하면은 1, 1, 1, 1 낮게 나오거든요. 로우. 왜냐면은 선형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 근데 얘가 선형 관계가 없다고 해서 x와 y, 인풋 밸류와 아웃풋 밸류 간의 관계가 없느냐? 관계 있거든요. 이걸 비선형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는 6차로 리그레이션 한 거긴 한데 2차식으로 회귀시키면은 이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베이시스라고 할 수도 있죠. 세 가지 베이시스의 개수를 구하는 걸로 회귀하는 거죠. 다항 회귀 분석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게 지금 6차 리그레이션이라고 했고 뭐 언제는 3차 리그레이션, 언제는 2차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한 관점에서 맞고 한 관점에서 틀리죠. 그거를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친구죠. 보시면은 여기서 원함수는 한 3차 함수 정도로 보이네요. 2차 함수인가? 4차 함수네요. 4차 함수. 4차 함수를 1차 함수로 리그레이션해요. 그때 MSE는 한 4.8, 0.408 나오는 거죠. 근데 4차 함수로 하면 이제 0.0432로 줄었죠. 10으로 하면은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갈수록 MSE가 줄어요. 그러니까 로스가 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것이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게 데이터의 분산이 증가하는 방향이 돼요. 이게 왜 데이터의 분산이 증가하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했던 PCA 기억하시나요? PCA? PCA 중에 차원의 저주라는 걸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다항 회귀의 다항 차수를 올린다는 것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차원을 확정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PCA는 축소시켰죠.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확정시키는 것과 같다. 차원의 저주에 의해 데이터 간의 거리가 증가하며 분산이 증가하게 돼서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차수를 높이기만 하면은 차원의 저주에 걸리기 때문에 분산이 증가해서 신뢰 범위가 너무 높아, 너무 넓어진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이터가 된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진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항 차수를 아니지. 차원이 커지면은 왜 데이터 간의 거리가 증가하는지 한번 직접 코드를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MSE와 베리언스는 이제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원이 높아지면은 MSE는 감소하지만 베리언스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항을 증가시킬수록 분산이 높아지는 게 이제 저편향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항이 낮을수록 분산은 낮아지는 대신 고편향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베리언스랑 아까는 MSE를 봤는데 이걸 바이어스의 관계로 봐도 된다. 근데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의 차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직전 차수와의 이제 F 레이시오의 p 밸류가 0.05 이하일 때 차수를 느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의 한계점이 있어요. 이거는 막 쓸 수가 없다는 게 일종의 선형 회귀예요. 결국엔. 그래가지고 진짜 비선형 모델을 제대로 회귀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커브치를 다 포착하려고 하면은 분산의 상승이 뒤따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보자. 로그를 한번 따라간다고 해볼까요? 얘를 비선형 함수로 얘를 선형 함수들의 조합으로 모델링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폴리노미얼로 만드는 거 한계가 있어요. 이걸 만들려면 엄청나게 높은 차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좋지 않다, not good.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이제 piecewise polynomial regression이라는 거 한번
도입해 보는 거죠.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이라는 건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범위를 나눠서 낮은 차수의 당회기를 적용하는 거예요. 차수 낮은 당회기를 범위를 나눠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y를 이렇게 쓸 수 있죠. y를 식 1, 식 2로 나눠 쓸 수 있는데 이걸 이 범위 노트라고 하죠. 노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데이터에 맞는 1번 폴리노미얼 그리고 여기 범위에 맞는 2번 폴리노미얼 그린다. 이런 식으로 LS의 각각 폴리노미얼의 개수를 LSM으로 최적화시키는 게 피스와이스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입니다. 이게 예시거든요. 이게 초록색 선이 예시고 피스와이스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이고 파란색이 그냥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입니다.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이건 하나의 통짜 함수로 리그레이션을 했는데 이거는 범위 나눠가지고 하나, 둘, 세 개를 찾았죠. 그래서 각 구간 내에서 모델이 적합해요. 이것도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을 기대를 못하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더 일반적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추정 모델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얘가 가져야 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 접합부 노트에서의 함수값이 동일하다. 연속이란 뜻이 연속이란 거예요. 연속. 접합부에서의 미분계수가 동일하다. 2차 미분계수가 동일하다. 그리고 내가 뭐 회귀를 7차 함수로 하고 싶어. 그러면 6차 미분계수까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예쁘게 이어지는 순수하게 이어지는 그런 함수를 얻을 수가 있다. 죄송합니다. 그런 리그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세 가지 스플라인 리그레이션의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트룬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을 노트마다 추가해 주는 거예요. 트룬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이 뭐냐면은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었으면은 얘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했으면 0이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맞게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을 해요. 여기 있는 거에 이제 여기 연속이고 여기 밑에 있는 미분계수까지 다 같게 하기 위해서 얘를 추가해 줍니다. 얘는 이거보다 작을 때는 0이고 이것보다 커질 때는 x 크사이 1의 세제곱이죠. 이걸 가지기 때문에 여기 밑에선 영향이 없고 영향 없음. 여기서는 영향은 있지만 노트에서의 영향은 빵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x 크사이 i 세제곱을 에다가 크사이 i를 넣어봐요. 그럼 이거 0이죠. 일단 함수값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미분해봐요. 그러면 또 크사이 넣으면 0이죠. 미분계수에도 영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2차 미분계수에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 여기 접합부의 미분계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함수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함수, 그걸 트룬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노트마다 새로운 트룬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노트가 3개 있으니까 3개의 트룬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을 더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 빼먹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베타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노트 범위에서의 당회기 결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여기서의 트룬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을 더하는 거에다가 베타, 여기서의 트룬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을 더한 거 여기다가, 여기서의 트룬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을 더한 걸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있는 베타들 있죠. 여기 있는 걸 멀티 리그레이션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룬케이티드 파워 베이시스 펑션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목표는 이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가 지금 3차 당함수 이루어지는 거죠.
3차 다항함수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무한대로 갈 때 엄청 가파르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는 데이터에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디셔널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걸 추가해요. 그래가지고 최외측 가장 바깥쪽 워트들 두 개에서는 얘들이 리니어하게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노트 안쪽에서는 기울기가 상수다로 설정을 해주거나 가장 바깥쪽 최외측에 있는 기울기가 상수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원래는 이렇게 갈게 이렇게 줄겠죠. 여기도 이렇게 갈게 이렇게 줄겠죠. 그래서 좀 더 건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상황 아래서 스플라인 리그레션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보다 우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노트의 위치와 개수를 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 같이 공부해 와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부족합니다. 이게 제가 통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안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부를 해올 건데 이제 스플라인 리그레션에서 노트를 정하는 법을 확실히 저희끼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스플라인 말고도 스무팅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레귤레이션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이 레귤레이션 하면 로스 펑션이 원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RSS.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더해줘요. 학습을 방해하는 애인 거예요. 학습을 방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해주는 거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로스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0으로 보내는 거에만 집착하면은 과적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한 이 정도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울기가 막 폭주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RSS만을 작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면은 오버피팅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적합을 방지하는 페널티 텀인 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계도 함수라고 할게요. 로스 펑션의 이계도 함수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는 결정돼요. 이 전체를 미분해 보면은 이게 이제 유일한 변수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크면 클수록 스플라인은 이 구배를 잃고 점점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걸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실제로 스무딩 스플라인이 컨스탄트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무딩 스플라인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논리니어 리그레션 메소드로 폴리노미얼, 피스와이스, 스플라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요. 처음에 리그레션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고, 리그레션의 기본형을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또 배웠습니다. 그 다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는 베이시스 펑션에 대해 뭔지 알았고, 비선형 데이터,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은 사실 비선형인데 이걸 왜 선형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그리고 또한 다항회계가 사실은 다중회계의 좀 특수한 버전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저번에 했던 내용이고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노멀 이퀘이션 메소드나. 그리고 이제 다항회계 분석에서 MSE와 variation, variance가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의 차수 결정하는 방법과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의 한계까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왜 도입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피스와이즈 리그레션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리고 노트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플라인 리그레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단점을 어떤 함수로 메꿨는지, 그러니까 트runcated 파워 베이시스 펑션으로 어떻게 메꿨는지 공부를 했고요.
또 이 스플라인 리그레이션의 단점을 메우기 위해서 내추럴 스플라인 리그레이션이랑 스무딩 스플라인스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확인을 하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파이썬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는 이제 나이별로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하는 데이터예요. 이거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대부분 좀 낮은 수를 보이고 있죠. 0.190, 0.217, 0.07, 0.05, 0.95나 0.84 눈에 띄긴 띄는데 뭐 특별한 서양적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비서형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각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서양적인 모습이 그렇게 보이시는 눈에 띄지는 않죠. 하지만 일단 선형외기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보자. 그래서 사이킹원에서 리니어 모델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가져가서 선형외기 모델의 개수 한번 구해볼게요. 그랬더니 기울기는 0.72 그리고 바이어스가 80 정도가 나오네요. 이걸 이제 한 그래프에 표시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과연 이 데이터들을 다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R2 값이 굉장히 처참하게 0.038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좀 많이 비난형적이고 규칙성이 없어서 다른 메소드를 사용해도 비슷하긴 한데 0.038은 좀 심했죠? 그래서 R 스퀘어 값이 0.33으로 성능이 굉장히 저조했다. 설명기를 썼을 때. 그래서 이제 당회기 한번 해보죠. 당회기는 이렇게 생긴 거 아까 개념 설명할 때도 언급했었죠. 그래서 이제 비선역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선역 회기식을 사용해서 비선역적인 관계를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학습 데이터를 2차원, 그러니까 3차, 2차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한 개수가 마이너스 0.05x 제곱 더하기 5.22x 마이너스 10.03이 되겠네요. 이 데이터가 얘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모델을 얘로 해가지고 2차 다항식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만든 회기선이랑 데이터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1차 함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값을 확인했더니 R2 값이 0.08 정도로,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회기보다는 2배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낸 것이죠. 그래도 0.08, 이게 이 데이터에서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선형회기나 다음회기를 쓸 때.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음에 정할 건 뭐죠? 피스와이스죠. 피스와이스 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4조각으로 잘라볼게요. 저는 한 13.5, 13.5란다. 15.5, 15.5 단위로 이렇게 잘라봤고요. 그래서 15.5 단위로 잘랐을 때 17부터 33.5까지는 504, 33.5부터 49까지는 940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눴고요. 이거를 이제 가변수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행렬을 바꿔냈습니다. 헤드로 지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피스와이즈 폴리노 리그레이션 한번 보죠. 그래서 노트가 하나일 때 피스와이즈 폴리노 리그레이션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개념이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이거 한번 멈춰놓고 잠깐 일시정지하고 읽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x가 c보다 작고 x가 c보다 큰 두 개의 서브셋에 두 번의 다항적 합을 하는 것이죠. 이 식은. 그래서 앞에 개수들은 리스트 스퀘어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유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게 지금 3차 함수니까 여기는 4의 자유도를 가지고 노트의 개수가 하나니까 2 돼가지고 총 8의 자유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구간에 있는 모델을 선형 모델로 선정하고 추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나왔고요. 얘를 이제 스토캐스틱 모델에서 GLM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학습시켜 본 거예요. 이거 학습시켜 봤을 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피스와이스를 했을 때 폴리노미얼 피스와이스를 쓴 게 아니라 컨스탄트 피스와이스를 쓴 거예요. 그때 R2 값이 0.55, 그러니까 아까 0.33 나온 것보다는 좀 발전했지만 0.08보다는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 모델의 값은 R 0.05고 피스와이즈 펑션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선형회기 모델보다는 좀 더 좋아진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다항회기 모델보다 성능이 열등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거는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지금 모델에서 사용한 피스와이즈 펑션은 단함수가 아닌 상수함수인 것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를 가변수, 오, 이게 지금 자리를 잘못찾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를 시각화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piecewise constant. 이번엔 piecewise 펑션의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이 모델이 불연속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두색으로 불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위에 그림을 보면은 구간 안에서는 모델에 적합하거든요. 이거만 다 뚫어놓고 보면은. 근데 새로운 데이터셋에는 이 성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불연속적이거나 급격히 변화하는 부분을 만만하게 만들어서 좀 더 일반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스플라인 보관법인 거죠.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 한번 살펴보자.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다운받고 아까 3차 스플라인을 정했거든요. 얘는 이제 큐빅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맥트릭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세 구간으로 3차 큐빅 폴리노미얼을 만들어주고 이걸 학습시켜줍니다. 리그레션 만들어서요. 아까도 이번에 좀 다르게 노트를 4개로 해가지고 3차 함수 만들어 볼게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예측 값을 만들고 이거의 성능을 한번 뽑아볼게요. 그랬더니 한 개는 0.816, 0.854가 나왔죠. 얘가 피스와이스 리그레이션보다 더 좋은 성능이고요. 상수함수 피스와이스 리그레이션보다 더 좋은 성능이고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빨간색 선이 이제 빨간 선이 4개의 노트를 사용한 큐빅 폴리노미얼로 리그레션 한 거고요. 파란색 선이 3개로 쪼갠 거죠. 그 다음에 내추럴 스플라인으로 양 끝단의 기울기를 상수로 설정했을 때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양 끝에 이렇게 좀 여기 양 끝에 좀 날아가는 거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내추럴 스플라인으로 양 끝단의 기울기를 서형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저희 이번에 코딩 예제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좀 부족한데 다음번에 좀 더 보강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